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바깥에는 또 봄비가 오늘까지 좀 내릴 것 같은데, 반가운 봄비가 오늘까지 좀 대지를 좀 축축히 좀 젖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좋은 명언은 뒤에는 작업복을 입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이는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쳐버린다. 토머스 에디슨.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동아에서 지난 3월 5일 날 이야기했었던 기사인데요.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부동산 책사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께서 일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같은 신문사인 동아일보에서 윤 후보 당선인, 윤 당선인 부동산 공약 9가지 해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덧붙여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권 시에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민간 분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정밀 안전진단 간소화 또는 면제를 고려하겠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세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제한된 정부 역량을 취약계층이라든지 미래 세대에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얼굴도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됐는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한 3번 정도를 읽어봤는데 상당히 부동산 공약을 잘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께서도 뭐 정치적인 그런 거 뭐 좌우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정책에 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윤 후보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를 갖다가 꼭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시장경제 이론을 추종하는 도시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개론서로 잘 알려진 맨큐의 경제학을 공역해서 경제학도에게 친숙한 인물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 부동산 시장 작동 논리를 추종하는 김 교수님은 줄곧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좀 반대해 왔었고요.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는 시장에 맡길 것과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정부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게 교수님의 신조십니다.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김 교수님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패를 갖다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실질하게 펼쳐야 되는지를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리고 싶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3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이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개입했고 또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윤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규제와 금융, 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틀이 필요한데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것이다. 먼저 과도한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액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야기도 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또 정밀 안전진단이라든지 분양가 산정의 합리적 개선 같은 경우는 정부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또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갖다 얻어서 처리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정적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가격 안정 차원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5년간 250만 원을 어떻게 공급할 계획인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 원가 주택도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중 가격 50에서 70% 가격에서 이제 5년 이상 거주 차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지분 공유형 공공 분양 주택, 역세권 첫 주택도 일단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금이 부담되면 집을 팔라.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네요. 또 정부가 단기간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것만 좀 살펴보시면, 공시가격이 6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현실화율을 보면 분자는 공시가격, 분모는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자인데 공시가격을 올려도 집값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또 시장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현실화율이 목표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분자와 분모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의 완벽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중 부과돼가지고 이혼 소송도 아마 또 진행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새로운 또 방식의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이야기를 못 드리니까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 관련해가지고도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 시기는 좋았으나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다음 이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약 비슷해져서 나쁠 것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좌편향돼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들의 지금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타던 차라든지 과거에 입던 옷, 먹던 음식이 지금은 또 차이가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감사스마일도 정말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실현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다를 거라고 보는가, 어떻게 캠프에 합류하게 된다 관련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연도 없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경선 때부터 일단 이렇게 자문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전공이 도시경제학인데 우리나라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이 이야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다.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국가 간 경쟁은 대도시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도시 경제 규모는 웬만한 국가의 경제 수준과 맞먹는다. 그래서 2015년 도쿄 대도시권 GDP가 우리나라 GDP의 92%였고 서울 대도시권 GDP는 말레이시아가 GDP보다 10%가 더 컸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인간이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국가가 아니라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를 잘 가꾸는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2040 서울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마스터 플랜이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국가도 당연히 발전이 되고요. 도시가 또 발전되게 되면 또 좋은 일자리가 또 채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정부라든지 도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펼 것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수님의 생각대로 김경환 교수님의 생각대로 아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아마 짜여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하려다가 공교롭게 동아일보에 같은 또 기사가 좀 있어서 부동산 공약 9가지 해부를 갖다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제 선거 전에도 부동산 누가 되든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실행 과정에서 여당이 지배한 국회라는 걸림돌로 인해서 적지 않은 혼선도 불가피해 보이고요. 야당의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그런 것들 협조를 갖다가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서 한번 첫 번째 한 9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에 부응할 주택 5년간 250만 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250만 채가 계획은 할 수가 있는데 임기 동안에는 이게 250만 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130만 채 이상을 최대 150만 채를 공급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계획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숫자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좀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다음 정부로 넘겨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 수요에 부응할 주택 5년간 250만 채 공급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회 통과가 걸림돌로 적용할 수 있다는 또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를 또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모든 그런 단지에서 한꺼번에 또 재건축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기준을 갖다 어느 정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안전진단 면제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또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바로 진행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정부 때보다는 조금 사업이 좀 속도가 좀 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1기 신도시의 주택 10만 채 추가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있는데 분당이라든지 일산,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또 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진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또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재정비 사업 때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라든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기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3기 신도시가 또 차근차근 또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정비 사업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또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도 1기라든지 3기 신도시에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은데 2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또 1기 신도시에만 이런 또 특혜를 준다라고 해서 또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활성화, 그러니까 학교 지하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지금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공유지라든지 소하천 복개, 학교, 공원, 지하 등에 주차장을 설치할 방침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필드 고향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공원 밑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부 취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도서관을 또 지어주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라든지 공원 지하 등에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용주차장은 앞으로 특히 서울 도심이라든지 강북 그리고 더 나가서 1기 신도시에는 반드시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임대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임대차 전면 3법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지금 윤 단성님께서 이 현 정부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행한 지 뭐 거의 이제 2년이 이제 만 2년이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의 그런 또 이런 법안을 갖다가 또 상정을 했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양보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현 정부의 지금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반대를 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또 6월 1일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양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3월, 4월, 5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해서 양도세 혜택 확대 부여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갖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양도세 혜택을 아마 부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 높여주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과연 다주택자라든지 또 임대주택 사업을 했던 분들이 이제 정부의 말을 믿을까라는 또 저는 물음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의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곱 번째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양도세 중과세 2년간을 배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아마 그래도 종부세라든지 폐지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재산세랑 같이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완화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종부세가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이제 죄송합니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서 이제 폐지하고 종부세를 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95%에서 동결하는 한편에 또 이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 줄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국민들이 또 받아들일지 또 더 나가서 또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 부분은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인께서 공약에 내세웠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방안 역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넘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1%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취득세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도세는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주택대출 규제 완화, LTV 상한선 80%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현 정부 내내 고삐를 조여왔던 주택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이제 주택대출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윤 후보께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리로 지원한다라든지 또 최장 또 10년간 또 나눠서 갚도록 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외국인 특유성 주택거래 규제 관련해서는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이 이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가 새로 도입되고요. 탈세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등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 수준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또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9번째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주말 동안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 부동산 공약 관련해가지고 물론 당선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거를 실천을 뭐 하면 좋겠지만 이 9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실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면요.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실현 가능성 요약을 했는데 바로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로 양도세 유예, 종부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속도, 제재 속도, 재건축 속도가 아마 신속 처리가 이게 이제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 총선 이후 가능한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취득세 완화, 임대차 3법, 재차 폐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당장은 또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다수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요. 지금 2022년인데 2024년도까지는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이제 여소야대가 될 텐데 야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능한 거라든지 또 2024년 총선 이후에 가능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본인의 그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갈아타기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부동산 공약 9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추진을 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집권 시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민간 분양을 또 늘리고요. 또 서울시라든지 또 일기 신도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여러 지자체랑 협의해가지고 전밀 안전진단을 간소화하고 또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완화를 할 듯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윤석열 부동산 책사 김경환 성관계 교수님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지켜주시기를 갖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제 또 인수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 것들 몇 면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갖다 꼭 심어줄 수 있고 2달 동안 잘 인수를 받아서 다음 정부에서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뭐 180도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팩트 하나는 저는 이분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맡겨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장을 갖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강릉이라든지 동해안 산불이 지금 이제 울진 산불이 이제 거의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그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웠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